안녕하세요. 이제 벌써 4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4주 강의는 회전 운동. 우리 지난 3주에 무엇 공부했습니까? 운동 법칙과 보존 법칙을 했죠. 그게 이제 기본 원리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주에 한 것은 일반적으로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푸는 것이었는데, 그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적용할 대상이 회전 운동인 경우에는 조금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회전 운동을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것을 공부할 예정입니다. 자, 회전 운동 하니까 무슨 특별한 운동 같죠?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운동을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것은 주로 병진 운동에 적용하는 대상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실히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알 듯 모를 듯 하죠.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보면 이 운동 방정식에 있는 F는 M의 이 F는 어떤 정보냐면 외부에서 이 물체한테 영향 주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물체한테 힘 작용하는 힘입니다. 어떤 외부가 있는가, 이 물체와 상호작용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보가 저 F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체에 대한 정보는 무엇이냐면 질량입니다. 그래서 뉴턴의 운동 방정식에는 이 질량만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A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이제 이것을 우리가 풀어가지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물체의 운동에 관한 정보죠. 그래서 저 A를 구하면 물체의 위치를 시간의 함수로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가만히 보면 조금 의문이 듭니다. 어떤 의문이 드냐면, 왜 뉴턴의 운동 방정식에는 물체에 대한 정보 중에서 질량밖에 없을까? 왜 그러냐면 물체는 크기도 있고 모양도 있고 뭐 그렇죠. 그런데 그건 전혀 상관없이 여기에 질량만 있다고 하는 것이 조금 이상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 운동을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으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이 무엇인가 확실히 알아야 되겠는데,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하고 아주 비슷한 게 있습니다. 직선 운동과 원 운동.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은 뭐가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다릅니다. 직선 운동과 원 운동은 무엇에 의해서 구분이 되냐면, 어떻게 움직이든지 직선을 따라서 움직이면 직선 운동입니다. 원을 따라서 움직이면 원 운동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에 의해서 구분하는 것이냐면, 물체의 운동 경로에 의해서 운동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은 경로에 의해서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원을 따라서 운동하더라도 병진 운동을 할 수가 있고, 직선을 따라서 운동하더라도 회전 운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한번 구분해 보겠어요. 그래서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은 사실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 개념이냐면, 크기를 갖는 물체의 운동에 적용되는 구분입니다. 만약에 크기를 갖지 않고 점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그 점이 경로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의해서만 구분이 됩니다. 크기를 가졌을 때 그 운동을 병진 운동, 회전 운동 이렇게 구분하는데, 어떻게 구분하느냐? 병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운동입니다. 여기에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 이 물체가 이동을 했는데, 이렇게 이동했을 때 이동한 변이가 각 부분마다 다를 수가 있겠죠. 병진 운동이란 각 부분마다 변이가 다 똑같은 운동입니다. 자, 여기서 움직였어요. 여기까지 움직였어요. 그런데 자, 저쪽 모서리가 움직인 변이, 저 위에 있는 모서리가 움직인 변이, 아래에 있는 모서리가 움직인 변이, 모서리뿐 아니라 이 물체의 어떤 부분이든지 움직인 변이가 다 똑같을 때 이것을 병진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런 병진 운동을 여러분한테 보여줄 것 같으면, 손바닥이 병진 운동한다 할 때 이렇게 운동하면 이거 병진 운동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요거 꼭 직선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움직이면 이거 병진 운동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병진 운동을 했을 때 크기를 갖는 물체는 그 물체에 여러 점들이 있죠. 그래서 이 물체를 운동하는데 하나의 변이로 대표하고 싶으면 이 중에서 어떤 것으로 대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크기를 갖는 물체가 움직일 때는 어떤 놈의 변이를 생각해야 될까? 금방 우리가 그 질량 중심이라는 거 있잖아, 뭐 이런 생각하게 되겠죠. 근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병진 운동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부분이나 전부 다 변이가 다 똑같다 그랬죠. 물론 질량 중심의 변이도 똑같습니다. 따라서 이 중에서 아무 것이나 골라서 해도 좋다라고 하는 거죠. 병진 운동의 경우에는 변이가 다 똑같으니까 어디서나 똑같이. 그 다음에 이런 병진 운동은 어떤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냐면 이런 겁니다. 자, 이런 물체들로 이루어진 세 개의 물체로 이루어진 그 물체가 세 개의 입자로 이루어진 물체가 병진 운동을 한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첫 번째 질량 M1이 델타 R1만큼 움직이고 M2가 델타 R2만큼 움직이고 M3가 델타 R3만큼 움직였을 때 델타 R1, 델타 R2, 델타 R3가 같은 게 병진 운동이죠. 그래서 병진 운동을 할 때는 자, 요 세 개가 다 똑같이 델타 R이라고 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속도는 어떻게 되냐면 속도는 어때요? 이만큼 움직였을 때 이제 움직인 시간으로 나눈 것인데 이 움직인 시간도 다 똑같죠.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세 부분의 속도가 다 같습니다. 그리고 가속도는 어떻습니까?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 거에다가 델타 T로 나눈 것이 가속도시죠. 그래서 세 부분의 가속도가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각각의 부분에 적용하는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각 부분의 뉴턴의 운동 방정식은 F1은 M1A1, F2는 M2A2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 뭘 알아요? A1, A2, A3가 다 같다는 거죠. M1, M2, M3는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꼭 같을 필요 없어요. F1, F2, F3는 다 같습니까? 다 같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A1, A2, A3는 우리가 같다. 무슨 경우에? 병진 운동의 경우에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식을 전부 다 더하면 어떻게 되냐? 더하면 A1, A2, A3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묶을 수가 있는데 이 M1, M2, M3는 바로 뭡니까? 이 물체의 총 질량이죠. 그 다음에 F1, F2, F3를 다 더한 건 뭡니까? 이 물체가 받는 합력이죠.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우리가 아는 F는 MA로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뉴턴의 운동 방정식은 뭐만 들어갑니까? 물체 전체의 질량 에다가 물체 전체가 받는 합력, 요거만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게 바로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조건이 뭐였어요? 크기를 갖는 물체의 경우에는 병진 운동을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진 운동을 할 때는 항상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병진 운동이 아닌 다른 운동은 그 다른 운동이 바로 무엇입니까? 다른 운동이 회전 운동이죠. 그러면 회전 운동은 어떤 것이냐면 보통의 물체가 크기를 갖는 물체가 아무렇게나 움직이면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얘기한 건 순수한 병진 운동이었어요. 그리고 또 순수한 회전 운동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물체 중에서 회전축이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 회전축, 안 움직이는 회전축이 고정되어 있고 그 회전축 주위로 이렇게 회전축이 있으면 자, 여기 있던 부분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전 운동입니다. 크기를 갖고 있는 물체의 회전 운동. 자, 그러면 각 부분의 변이를 한번 보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델타 세타만큼 이런 각만큼 회전을 했다고 한다면 각 부분의 변이를 보면 저 아래쪽 부분의 변이는 저렇게 되고 그 위에는 이렇게 되고 그 위에는 이렇게 되죠. 이 변이가 어떻습니까? 다 같습니까? 어떤 변이로 이 회전 운동을 대표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네, 다 다르죠. 그래서 대표할 수가 없겠죠. 근데 이것은 무엇으로 대표되냐면 회전각으로 대표될 수가 있겠어요. 회전각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회전 운동은 회전각 하나로 다 대표되는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회전 운동의 경우에는 각 부분의 변이는 다 다르지만 회전각은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전각 하나 가지고 회전 운동을 기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이도 대표할 수가 없지만 회전 운동은 회전각으로 대표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그러면 회전운동을 어떻게 기술할 것이냐. 먼저 회전운동을 기술하는 물량을 따로 만듭니다. 아까 X, V, A 이런 것들은 병진운동을 기술하는 물량이라고 한다면 회전각 이런 건 회전운동을 기술하는 물량이죠. 이런 회전운동을 기술하는 물량을 따로 만드는데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기 이게 바로 병진운동이고 이게 회전운동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식들 이거 전부 다 병진운동에 적용되는 식들인데 그 식들이 똑같은 식이 회전운동에도 적용됩니다. 물론 그 똑같은 식이 회전운동에도 적용된다는 걸 이제 쫙 유도를 해야 되겠죠. 뉴턴의 운동방정식부터 유도를 하면 되겠지만 우리 사실은 다 우리 학자들이 다 해놨어요. 결과만 이용하면 너무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진운동에서 배운 식하고 똑같은 식을 회전운동에도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 이때 조건이 하나 있어요. 어떠냐면 물리량은 병진운동에 기술하는 물리량하고 회전운동에 기술하는 물리량이 다른데 각 대응하는 병진운동의 X에 대응하는 회전운동의 물리량, 병진운동의 속도에 대응하는 회전운동의 물리량 이런 것들만 다 찾아 놓을 것 같으면 그러면 병진운동에서 쓰는 식을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물리량들 중에서 병진운동과 회전운동에서 다 똑같이 쓰는 물리량도 있습니다. 이건 바꿀 필요가 없어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시간과 에너지입니다. 시간과 에너지는 병진운동이나 회전운동이나 똑같은 걸 쓰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바꿔줘야 되겠어요. 자, 이것만 찾아 놓으면 회전운동의 기술이 아주 쉽게 된다라고 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번역한다고 합니다. 병진운동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 식을 다 알고 있죠. 그 병진운동의 식을 그대로 회전운동에다 갖다 쓰는데 어떻게 갖다 쓰느냐. 번역해서 갖다 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꼭 한번 번역하는 거 한번 보이겠어요? 병진운동을 기술하는 물리량에 대응하는 회전운동의 물량을 찾아서 번역하면 되는데 그러면 어떠냐? 병진운동의 식이 그대로 이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처음에 시작이 뭐냐면 우리 본 것처럼 위치 X에 해당하는 건 뭐예요? 네, 각 세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X자리에 세타로 바꿨을 것 같으면 회전운동이 기술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전운동을 기술하는 물량은 우리 이렇게 번역할 때 어떻게 하냐면 사실 아는 걸 이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아는 걸 이용하고 하나만 모르면 그러면 나머지 가지고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거 알아놨어요. 그리고 시간과 에너지는 똑같이 사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위치는 X에 대응하는 건 각을 쓴다는 거 딱 하나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 뭘 찾아낼 수가 있냐면 변이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변이는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 뺀 거예요. 그대로 하면 자, 그것에 해당하는 게 뭐겠어요? 나중각에서 처음 각 뺀 거죠. 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회전각이다 이렇게 부르겠어요. 그러면 우리 속도가 있는데 속도는 뭡니까? 델타 T분의 델타 X가 속도죠. 그런데 델타 T는 똑같은 거 쓴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델타 X는 저기서 델타 X가 델타 세타에 해당하죠. 그래서 그 델타 X자리에 델타 세타를 넣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뭐냐면 델타 T분의 델타 세타가 바로 각속도로 정의된다. 그래서 속도 대신에는 각속도를 이용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가속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가속도는 델타 T분의 델타 V인데 델타 V에 뭐가 해당한다고 그랬어요? 오메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델타 오메가를 씁니다. 그러면 델타 T분의 델타 오메가가 각가속도다 이렇게 정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각은 어떻게 표시하는지 우리 좀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 전에 각은 도 그래서 한 바퀴 뺑 돌면 360도인데 이 도는 SI 단위계가 아닙니다. SI 단위계는 각의 SI 단위계는 라디안이라는 단위인데 이 라디안이라는 단위는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자, 요거 90도보다는 작은 한 45도쯤 되는 각이죠. 이 각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반지름이 R이고 원호의 길이가 L이라면 요 두 개의 비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반지름이 작건 크건 이 비는 항상 같아요. 그래서 이걸 회전각으로 정의를 하는데 이 세타는 그래서 어떻게 정의되냐면 R분의 L 이렇게 정의돼요. L의 단위는 뭡니까? 미터죠. R의 단위는 뭡니까? 미터죠. 미터를 미터로 나눈 놈의 단위는 뭐겠어요? 단위 없어요. 그래서
각의 단위는 이렇게 정의한 각의 단위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쓰면 그게 뭔지를 잘 모르겠죠. 우리 단위의 효용성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단위만 보고도 그게 뭔지 안다고 하는 거죠. 미터라는 단위가 있으면 길이라는 거 알죠. 근데 이거는 단위가 아무것도 없는데 요거 회전각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는 사실은 안 써도 되는데 이게 각의 단위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레디안이라고 하는 거. 레디안을 그냥 레드 이렇게 썼습니다. 이걸 읽을 때는 레디안이에요. R-A-D-I-N, 레디안. 이 레디안이 바로 각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레디안은 차원이 없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없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레디안에다가 다른 걸 곱하면 예를 들어서 넓이의 단위는 미터 곱하기 미터 하니까 미터의 제곱이 넓이의 단위죠. 자, 이렇게 곱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이 식을 갖다가 L은 R 세타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각이 세타인 반지름이 R이고 각이 세타일 때 원호의 길이를 구하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반지름이 2m고 그 다음에 세타는 3레디안이라고 한다면 두 개 곱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미터 레디안 뭐 이렇게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경우에 곱해버리면 이거 원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 6m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단위와 곱하면 레디안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V는 R, 오메가 이런 단위도 있다면 여기에 1m하고 각속도의 단위는 레디안 퍼 세크예요. 이 두 개 곱했을 때 어떻게 하냐? 레디안 없어지고 그냥 2m 퍼 세크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라디안이라고 하는 단위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각속도는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여기서 움직이는 거겠죠. 이만큼 움직여서 델타 세타만큼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요거 델타 세타라고 하고 델타 A라고 한다면 각속도는 어떻게 정의되는 거라고 했습니까? 델타 T분의 델타 세타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 모두 아냐면 저 델타 세타라는 각은 원호를 반지름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겠어요. 어디다 집어넣냐면 오메가는 델타 T분의 델타 세타에다 이걸 집어넣어요. 자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러고 나서 요걸 보면 어떻게 돼요? 요걸 보면 뭐가 됩니까? 델타 T분의 델타 L이 바로 속력이죠. 그래서 요걸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속력이라고 쓰니까 요거 오메가는 속력 나누기 R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걸 R을 곱하면 뭐가 돼요? 유명한 속력과 원운동을 할 때 속력과 각속도 사이의 관계다. 그래서 V는 R 오메가가 바로 각속도와 속력 사이의 원운동할 때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런 회전운동하는 물리량들이 다 벡터량들입니다. 그러니까 벡터량은 방향을 이제 생각해 줘야 되죠. 근데 회전운동의 방향은 어떻게 할지 좀 난처합니다. 요 뺑뺑 돌면 요 벡터의 방향은 이렇게 돌아가는 걸까? 안 되죠. 이렇게 돌아가는 건 어때요? 방향이 자꾸 바뀌죠. 자, 회전운동하는 물리량이 있으면 그 회전운동의 물리량의 방향은 안 바뀌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안 바뀌냐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XY 평면이 있는데 X축에서 Y축 방향 이렇게 위에서 볼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이런 회전하는 세타의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이 방향이 위로 가는 방향이 됩니다. 이 위로 가는. 이게 어떻게 해서 구한 거냐면 회전하는 방향으로 오른나사를 돌릴 때 오른나사가 진행하는 방향. 그래서 이렇게 회전하는 건 저거는 플러스 Z축 방향이다. 뭐가 이렇게 회전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오른나사가 어디로 가요? 안으로 들어가죠? 근데 들어가는 방향이 바로 회전의 방향입니다. 이게 회전각도 그렇게 방향 구하고 각속도도 그렇게 방향 구하고 각가속도도 그렇게 방향 구합니다. 그래서 회전 운동의 방향은 회전하는 방향으로 오른나사 돌릴 때 나사가 진행하는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알았으면 이제 회전 운동에서의 운동 방정식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어떻게 하냐? 우리 번역해서 쓴다고 그랬죠. 저는 번역해서 쓰기 위해서 병진 운동에서의 운동 방정식은 F는 MA니까 회전 운동의 운동 방정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번역하면 되겠죠. 자, 번역하면 되는데, 자,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뭐 알았냐면, 가속도 번역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각가속도라고 그랬죠. 근데 요건 아직 모르죠. 그래서 요 두 개를 번역해야 되겠습니다. 요거 알아내야지 되겠어요. 그래서 회전 운동에서는, 요거 물어보겠어요. 질량은 회전 운동에서 뭐에 해당할까? 근데 우리 잘 알죠. 질량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회전 운동에서도 역시 질량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생각할 수가 없지요. 이렇게 바꿀 때 뭐만 안 변한다고 그랬습니까? 시간하고 에너지만. 시간, 에너지, 일 뭐 이런 것들입니다. 운동 에너지, 뭐 에너지자 붙은 건 전부 다 안 바뀌어요. 네.
그렇지만 나머지는 다 바뀝니다. 그러면 질량은 무엇으로 바뀔까? 자, 질량을 회전운동에서는 무엇을 질량 대신 쓸까? 이 얘기입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해서 알까? 자, 아까 했죠? 우리가 뭔가 번역할 때 이미 알고 있고 구하려는 거 하나만 모르면 그러면 구해졌죠? 자, 이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운동에너지가 있겠어요. 운동에너지는 병진운동에서의 운동에너지 잘 압니다. 2분의 mv제곱이죠? 자, 여기서 K는 안 바뀐다 그랬죠? 자, V는 어떻게 번역하는지 알죠? 그래서 K는 안 바뀌고 V는 어떻게 번역해요? 오메가 제곱으로 번역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자, 요거 아니까. 자, 요렇게 알면, 요거 같아야 되겠죠? 같아야 되니까, 요거하고 비교해서 여기에 뭐가 들어갈지를 우리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운동에너지를 이용해서 회전운동에 무엇을 이용할까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원운동의 운동에너지는 어떻게 되냐면, 자, 그 원운동을 갖다가 이 두 가지로 병진운동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회전운동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지금 화분이 있는데, 화분이 저렇게 원운동을 할 것 같으면, 자, 요거 병진 운동을 하면서 원운동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변이가 다 똑같겠죠? 네, 병진 운동 합니다. 자, 그러면 요것의 운동 에너지는 뭐가 돼요? 속력 V로 원운동을 하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죠. 근데 요렇게 원운동하면, 자, 요렇게 원운동하면 요거 바로 회전 운동이죠. 요거 회전 운동. 네. 회전 가기 전보다 같죠? 그럴 때는 어떻게 했냐? 이거 역시 2분의 1 mv 제곱인데 V 대신에 요거의 V 대신에 뭘 집어넣을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R 오메가를 집어넣을 수가 있다고 그랬죠? 이런 원운동은 V 대신에 R 오메가를 집어넣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오메가 제곱으로 뺐습니다. 오메가 제곱으로 빼니까 어떻게 돼요? 자, mr 제곱 오메가 제곱인데 오메가 제곱으로 빼니까 여기에 뭐가 남았어요? mr 제곱이 나왔죠. 이 mr 제곱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여기다 집어넣을 회전 운동에서 질량 대신 쓸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원운동의 운동에너지부터 여기서부터 요거 이렇게 쓰는 거,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회전 관성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그만 물체 크기를 갖지 않는 질량 m이 반지름 r로 회전 운동할 것 같으면 그 질량 m의 회전 관성은 mr 제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면 되냐면, 네, 여기다가 회전 관성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저기다 뭘 집어넣을까? 힘인데, 힘도 굉장히 기본적인 양이니까 역시 힘 집어넣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아닙니다. 왜? 시간과 에너지 빼고는 다 바꾼다 그랬어요. 자, 요거 다른 거 집어넣어야지 되겠어요. 그때 이 다른 게 뭐냐면, 힘을 무엇으로 번역하냐면, 자, 여기다 뭔가 하나, 이걸 타우라는 글자로 쓰겠어요. 타우입니다. 타우. 이렇게 일단 써놓고 보겠어요. 그래서 운동 방정식을 이렇게 써놓고 요놈이 뭐에 해당하는지 보겠어요. 봤더니 I, 알파 우리 다 알죠, 이제.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겠습니다. 어떻게 집어넣냐면, 자, 각가속도 대신에 뭘 집어넣어야 될 텐데, 이 각가속도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요거 조금 잘 기술할 수가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우리 두 번째 시간에 좌표계 했었죠. 좌표계, 극좌표계, 회전 운동하는 데는 극좌표계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극좌표계에 대해서 조금 이해한 다음에 그거 공부하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평면 위에서 운동하는 좌표계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직각좌표계고 또 하나는 극좌표계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한 점을 X와 Y로 표시할 때 이렇게 요걸 갖다 직각좌표계라고 합니다. 직각좌표계는 뭡니까? X축에 내려 근선, Y축에 내려 근 좌표 가지고 하는 거죠. 자, 극좌표계는 뭐냐면 여기 점이 있으면 원점에서 그 점까지의 거리를 R이라고 하고 X축에서부터 이 R까지의 각, 요걸 세타라고 하는 요 두 좌표를 표시하는 거를 극좌표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각좌표계와 극좌표계를 두 개를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야 되겠어요. 근데 우리 두 번째 시간에 벡터를 배울 때 뭘 배웠냐면 벡터는 어떻습니까? 추상적인 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벡터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꼭 좌표계에서 대표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직각좌표계에서 대표할 수도 있고 극좌표계에서 대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숫자로 표시한다라고 했죠. 근데 우리 그 두 번째 시간에는 제 2주에는 원통좌표계 밑면하면서 원통좌표계 밑면은 로, 파 이런 글자도 이용을 했었어요. 우리 전에 극좌표계 대신에 로, 파인데 우리 2차원만 할 때는 그냥 R 세타 이용하면 편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좌표계를 표현할 때는 먼저 단위 벡터를 알아야 됩니다. 직각 좌표계의 단위 벡터는 뭐였어요? X축 방향의 단위 벡터, Y축 방향의 단위 벡터 이랬죠. 자, 그건 어떤 거냐? X방향의 단위 벡터는 어떻게 정의된다고 했었냐면 우리 전에 했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Y는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X만 증가하는 방향. 그래서 Y는 일정하니까 자, 요 선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 자, Y는 일정하게 유지하고 X만 증가하는 방향. 이게 바로 X축 방향이죠. 그 다음에 Y방향의 단위 벡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X는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Y만 증가하는 방향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직각좌표계의 단위 벡터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느 위치에서나 다 똑같아요. 벡터가 평행이동하는 벡터는 다 똑같은 벡터죠. 단위 벡터는 크기가 다 1도 다 똑같아요. 그다음에 방향도 같죠. 그래서 어디에서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직각좌표계의 단위 벡터는 안 변한다. 어디서나 같다. 라고 얘기하는데 X축 단위 벡터는 어디서나 다 같아요. 근데 그거는 직각좌표계만의 특징입니다. 다른 좌표계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극좌표계를 보면 어떠냐? 극좌표계에서 극좌표계의 단위 벡터는 R방향 단위 벡터, 세타 방향 단위 벡터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R방향 단위 벡터는 어떻게 정의하면 되겠어요? R과 세타가 있으니까 X방향 단위 벡터는 Y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R방향 단위 벡터는 세타는 일정하게 유지하고 세타 일정하게 유지하면 어떻게 돼요? 자, 요 선이 세타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선이죠. R을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되죠. 네, 요게 바로 R방향 단위 벡터가 되겠어요. 그러면 세타 방향 단위 벡터는 뭘 일정하게 유지해요? R을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그럼 뭐가 돼요? 원이 되죠. 이렇게 유지하면서 세타를 증가하면 어떤 방향이 되세요? 이런 방향이 되겠죠. 이게 바로 극좌표계의 단위 벡터인데 여기서 특징이 바로 뭡니까? 이 특징은 뭐냐면 이거는 바뀌죠. 자, 요놈하고 요놈하고 같아요, 틀려요? 방향이 다르죠. 요놈하고 요놈하고 같아요, 틀려요? 방향이 다르죠. 이렇게 세타가 다르면 R이 다르면 똑같지. R이 다르면 근데 세타가 바뀌면 단위 벡터가 바뀌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직각좌표계의 단위 벡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X축 단위 벡터, Y축 단위 벡터가 서로 직각이죠. 우리 직각하는 건 뭘로 한다 그랬어요? 스칼라 곱해보면 안다 그랬죠. 극좌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좌표계도 이렇게 되는데 이거 스칼라 곱하면 0돼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직교좌표계다. 단위 벡터들이 전부 다 서로 직각을 이루는 좌표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직각좌표계의 단위 벡터를 극좌표계의 단위 벡터로 바꾸고 극좌표계의 단위 벡터를 직각좌표계의 단위 벡터로 바꾸는 거 알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아는 거 어려울 것 같아요? 쉬울 것 같아요? 굉장히 쉬워요. 왜 그러냐면 자, 여기에 R 방향의 단위 벡터가 있다면 이거를 직각좌표계의 단위 벡터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크기는 1로 아니까 성분만 구하면 돼요. 성분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X축 방향의 성분은 여기에 세타니까 요 밑에 성분이 얼마겠어요? 크기는 1이니까 코사인 세타가 되죠. 자, 위에 건 사인 세타고. 그래서 R방향의 단위 벡터는 어떻게 되냐면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사인 세타, Y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세타 방향의 단위 벡터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요거니까 요것도 이렇게 해놓고서 어떻게 하면 돼요? 자, X방향의 성분은 뭐예요? 바로 요거죠. 요게 바로 성분이죠. Y방향. 저거는 마이너스 X방향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X하고서 사인 세타 X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 코사인 세타 Y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꾸로도 쉽죠. R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걸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이렇게 바꾸면, 자, 요거 저 X를 저걸로 바꾸고 같으면 X축을 이렇게 바꿀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요거 X는 어떻게 돼요? 요 성분, R방향의 성분은 코사인 세타죠? 세타 방향의 성분은 마이너스죠. 네, 그리고 네, Y방향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 뭐 어렵지 않죠? 두 개를 이렇게 바꾸는 거. 이게 우리가 이제 이용할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속도하고 가속도를 표시하는 데 이용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극좌표계에서 위치 벡터, 변이 벡터, 속도 벡터, 가속도 벡터를 한번 표시해 보겠어요. 자, 그러면 이거 자, 우리가 벡터인데 R이 위치 벡터라고 그랬죠. 위치 벡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점에서부터 어떤 점까지 그린 벡터가 위치 벡터라고 했는데 그냥 위치 벡터 R 이렇게 써놓으면 계산 못한다 그랬어요. 계산하려면 어떻게 돼요? 어떤 좌표계로 대표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직각좌표계로 대표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자, 성분이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극좌표계로 대표하면 어떻게 될까? 자, 요거 성분 요거하고 요거 해서 더하면 이렇게 됐죠. 네. 그래서 자, 직각좌표계로 그러니까 좌표계로 대표한다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 좌표계의 좌표와 그 좌표계의 단위 벡터를 표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각좌표계의 좌표와 직각좌표계의 단위 벡터 이렇게 표시하면 저렇게 됐습니다. 저거 위치 벡터가. 자, 극좌표계에서 표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극좌표계에서 표시하면 r 햇 더하기 세타 햇 이렇게 한다고 하면 되겠어요? 그렇지가 않죠. 왜 그러냐면 위치 벡터는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의 크기가 뭐예요? r이죠. 방향은 어떤 방향이에요? 이 방향이죠. r 방향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여기다 이렇게 여기 위치 벡터는 크기에다 단위 벡터는 곱하면 돼요. 자, 이렇게 간단히 표시됩니다. 극좌표계에서 위치 벡터는 r 햇 이렇게 한 항으로 된다. 직각좌표계에서는 두 항으로 되지만 극좌표계에서는 한 항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변이 벡터와 속도 벡터를 구하겠어요. 위치 벡터가 있으면 변이 벡터는 뭡니까? 차이죠. 그래서 위치 벡터의 미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속도 벡터는 뭡니까? 네, 이 변이 벡터를 t로 나눈 겁니다. 그러면 변이 벡터 dr을 시간각 t로 나눈 것인데 자, 요거 두 가지 의미로 쓸 수가 있어요. 여기에 dr을 dt로 나눈 거 또는 r을 t에 대해서 미분한 거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걸 구해 보면 직각좌표계에서는 자, 요걸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 구하면 어떻게 돼요? dr은 어떻게 됩니까? 자, x하고 y는 안 변하니까 dx 더하기 dyy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걸 dt로 나눠주면 속도가 돼요. dt로 나눠주니까 요거 앞에 있는 거는 x방향의 성분, 그 다음 건 y방향의 성분인데 x방향의 성분은 뭐가 돼요? dt분의 dx. y방향의 성분은 뭐가 돼요? dt분의 dy 이러죠. 자, 그래서 직각좌표계에서는 각 방향의 성분은 바로 그 좌표. 그래서 x성분은 x좌표만에 의해서 y성분은 y좌표만에 의해서 정해지니까 참 좋죠. 근데 이것도 직각좌표만의 특징입니다. 극좌표계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극좌표계에서 r방향의 성분은 r좌표만으로 되는데 세타 방향의 성분은 세타 좌표만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극좌표계에서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극좌표계에서 하려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 dr을 구해야 되겠죠? 근데 dr을 구하는데 r이 rr 햇이라고 그랬어요. 자, 요거 미분하는데 이번에는 요 단위 벡터도 변하죠. 움직이면. 그래서 요 미분할 때 곱의 미분은 각각의 미분을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앞에 거를 미분하고 뒤에 것도 미분해야 되는데 요거 미분한 거 알아요? 몰라요? 자, 요거 알아야 되겠습니다. 요거 아까 요거 뭘 이용하면 좋냐면 r 방향의 단위 벡터를 직각좌표계로 표현한 걸 이용할 것 같으면 요거 금방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션 네, 요 놈의 미분, 극좌표계의 단위 벡터의 미분을 우리 알아내야 되겠다. dr 햇과 d 세타 햇을 구하는데 우리 어떻게 알아내면 돼요? 힌트는 바로 뭐냐면 요거 아는데 여기 d 사인 세타는 요거 사인 세타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 d 세타가 되고 그다음에 코사인 세타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세타 d 세타가 되는 것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구해 보겠어요. 자, 저렇게 됐으니까 dr은 어떻게 되냐? 저 dr은 천천히 하는 겁니다. 앞에 거 d 코사인 세타 했어요. x 햇은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dx 햇은 0이죠. 어디나 똑같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했어요. 하니까 아까 저거 d 코사인 세타를 사인 세타 d 세타로 바꿨어요. 또 d 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 d 세타로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d 세타로 묶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묶으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 x햇 더하기 코사인 세타 y햇. 그런데 요건 바로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있죠? 그래서 여기 바로 뭐예요? 세타 햇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방향의 단위 벡터의 미분은 d 세타에다 뭘 곱한 거예요? 세타 방향의 단위 벡터를 곱한 거예요. 재밌죠? 그리고 세타 방향의 단위 벡터의 미분은 쫙 했더니 뭐가 되냐면 이렇게 r방향의 단위 벡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d 세타를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r방향의 단위 벡터의 미분은 세타 방향이 되고 그 다음에 세타 방향의 단위 벡터의 미분은 r방향의 단위 벡터가 된다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결과를 우리 구했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 우리 극좌표계에서 속도 구하겠어요.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다 집어넣기만 하면 되죠. 자, 아까 구한 거 뭘 집어넣었어요? r d 세타 세타 햇. 그러니까 두 항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dt로 나눠요. dt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됐으니까 r방향의 성분은 뭐가 됩니까? r방향의 성분은 dt분의 dr에서 r만으로 나타났죠. 근데 세타, 속도의 세타 방향의 성분은 r dt분의 d 세타 이렇게 되는데 이 dt분의 d 세타가 바로 오메가예요. 그래서 v 세타는 r 오메가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럼 이번에 가속도 이제 한번 해보죠. 가속도는 어떻게 되냐? 가속도는 여기에
이제 속도까지 했습니다. 가속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속도는 네, 여기에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위치를 두 번 미분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쓰는 것은, 이렇게 벡터만으로 쓰는 것은 좌표계하고 관계없이 추상적인 표현이죠. 근데 진짜로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좌표계에서 대표해야지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쉬운 직각좌표계를 먼저 해보면 어떻게 돼요? 네, 이걸 갖다가 좌표계에서 대표해야 되니까 직각좌표계에서 먼저 대표해보도록 하겠어요. 직각좌표계에서 대표하면 우리 위치 벡터는 이렇게 됐고 속도 벡터는 이렇게 됐죠. 이거 한 번만 더 미분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미분하니까 어떻게 돼요? 한 번 더 미분하니까 dt 제곱분의 d 제곱 x하고 dt 제곱분의 d 제곱 y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 가속도도 역시 x 성분은 가속도의 x 성분은 x 좌표에만 의존하고 가속도의 y 성분은 y 좌표에만 의존한다고 하는 아주 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극좌표계는 어떨까? 가속도의 경우에는 극좌표계는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아까 한 거 한번 하겠어요. 자, 여기서 네, 극좌표계에서는 위치 벡터는 이렇게 한 항으로 딱 표시가 되어 있죠. 근데 속도 벡터는 두 항으로 표시됐습니다. 가속도 벡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항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r햇과 세타햇을 미분하면 0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가속도 벡터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했어요. 자, 어떻게 하느냐? 그냥 미분만 하면 돼요. 여기서 차근차근 합니다. 그래서 맨 앞에 거 하면 dt 제곱분의 d 제곱 r 이렇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뒤에 거 하면 자 dt분의 dr하고 요거 미분하는 거예요. dt분의 dr 햇. 네. 그 다음에 이제 요 세 항 있죠. 요거 dt분의 dr하고 dt분의 d 세타하고 세타 햇.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그래서 r하고 dt 제곱분의 d 제곱 세타하고 세타 햇. 그 다음에 마지막 r dt분의 d 세타하고 dt분의 d 세타 햇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구해놓은 거 뭘 구해놨습니까? dt분의 dr 햇하고 dt분의 d 세타 햇을 구해놨는데 dt분의 dr 햇은 뭐였어요? dt분의 d 세타하고 세타 햇이었죠. 그러면 dt분의 d 세타 햇은 뭐였어요? 마이너스 dt분의 d 세타하고 r 햇이었습니다. 자, 그걸 여기다 이렇게 바꿔 쓰는 거예요. 바꿔 써가지고 정리하면 되겠어요. 자, 요걸 이렇게 바꿔 썼고, 자, 요걸 여기다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바꿔 썼어요. 그리고 어떻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r 햇은 r 햇대로 다 합하고, 세타 햇은 세타 햇대로 다 합해야 되겠죠. 특히 어때요? 요 두 개는 같아요. 요 두 개는. 그래서 우리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냐면, 네, r 햇은 맨 앞에 dt 제곱분의 d 제곱 r, 그다음에 마이너스 r dt분의 d 세타의 제곱. 그 다음에 2배의 dt분의 dr, dt분의 d 세타, 그 다음에 r dt 제곱분의 d 제곱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극좌표계로 하면 가속도의 r 방향 성분은 두 항이 되고, 그 다음에 세타 방향의 성분도 두 항인데 요거 여기 앞에 2가 있죠. 이렇게 극좌표계로 표시한 가속도가 좀 복잡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걸 어디에 썼느냐? 극좌표로 표시한 거는 어떨 때 편하냐면 원운동 할 때 편합니다. 자, 원운동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극좌표계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원운동이란 어떤 거예요? 원운동은 R이 안 변하는 거죠. 반지름이 안 변하죠. 반지름이 안 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dt분의 dr 다 0입니다. R은 일정이고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 요 두 개가 0이니까 저기서 dt분의 dr하고 그다음에 dt 제곱분의 d 제곱 r은 다 0만 빼면 v는 하나만 남습니다. 요것만 남아요. 요거. 그래서 v는 여기서 v는 뭐만 남아요? r 오메가 세타 햇. 세타 햇은 뭐예요? 접선 방향 성분이죠. 이렇게 원운동할 때는 속도의 성분은 세타 방향의 성분, 접선 방향 성분만 있다. 그 크기는 어떻게 돼요? r 오메가다. r 오메가 우리 전에 한 거죠. 그래서 원운동할 때 크기는 r 오메가고 성분은 사실은 속도의 방향이 바로 무슨 방향입니까? 그 움직이는 방향이죠. 원운동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요? 접선 방향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뭐 당연한 거죠. 그리고 가속도는 어떻게 되냐? 원운동할 때는 두 가지 성분이 있습니다. R 방향 성분도 있어요. 중심을 향하는 방향 성분. 그 다음에 접선 방향 성분. 이 두 개가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요 놈을 저 앞에 있는 오메가 dt분의 d 세타를 뭐라고 부르냐면 각속도라고 부르고 dt 제곱분의 d 제곱 세타를 뭐라고 그러냐면 각가속도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R 곱하기 각가속도죠. 이게 가속도의 세타 방향의 성분이 되겠어요. 원운동할 때.
그래서 접선 방향의 가속도의 성분은 각가속도에다가 뭘 곱한 거예요? 반지름을 곱한 거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뭐 하려고 여기까지 했어요? 뉴턴의 운동방정식 하려고 한 거였죠. 뉴턴의 운동방정식에서 우리 앞에 F 대신에 타우라고 쓴 게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토크인데, 네, 그거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힘을 이제 무엇으로 번역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저기서 저 앞에다가 이걸 타우라고 쓰자고 했죠. 자, 그러면 타우라고 쓰면 어떻게 되냐? 자, 여기다가 타우는 I 알파 그랬는데 우리 I 알고 I는 뭐라고 그랬어요? MR 제곱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각가속도는 R분의 A라고 그랬죠. 자, 이거 집어넣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타우는 I 알파인데 MR 제곱하고 R분의 A를 집어넣으니까 뭐가 나오냐면 다 합했더니 RF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을 거는 그냥 힘이 아니라 우리 병진 운동에서는 힘인데 그 힘 대신에 힘에다가 R을 곱한 거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토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토크는 힘과 마찬가지로 벡터량이 되겠어요. 그런데 토크하는 벡터량이 R이라는 위치 벡터 벡터량에다가 F라는 벡터량을 곱한 거예요. 자, 그렇게 곱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벡터하고 벡터를 곱해서 벡터를 만들려면 반드시 어떤 곱을 해야 됩니까? 자, 이렇게 벡터 곱을 해야 되죠. 그래서 R 크로스 F가 토크로 정의가 되겠어요. 네, 회전 운동 방정식은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F는 MA 대신에 뭘 쓰느냐? 이거 번역한 게 바로 뭐냐면 자, 이렇게 해가지고 토크는 I 알파. 이거 회전 운동할 때 이걸 적용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뭘 알 수가 있어요? 병진 운동 기술하는 식을 그대로 갖다 쓰는데 뭐만 하면 번역해서 각각의 병진 운동에 해당하는 회전 운동의 물리량만 찾아낼 것 같으면 이렇게 번역만 할 것 같으면 우리 이걸로 회전 운동을 기술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먼저 이제 우리 회전 관성은 뭔지, 그 다음에 토크는 뭔지 하는 걸 조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질량이 뭐냐면 관성을 나타냅니다. F는 MA에서 우리 병진 운동 방식 볼 것 같으면 F는 MA죠. 만약에 M이 크면 어떻습니까? 똑같은 힘 작용할 때 M이 크면 A가 어때요? 작아지죠. M이 바로 뭐냐면 속도를 바꾸기 어렵게 만드는 정도입니다. 이걸 관성이라고 그래요. 병진 운동의 관성이 바로 질량입니다. 병진 운동의 관성에는 질량이라고 다른 이름이 붙었지만 이거 병진 관성 이렇게 불러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F는 MA에서 M의 역할은 바로 관성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관성이란 뭐냐? 자기의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이 되겠어요.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인데 M이 크면 클수록 그 속도를 바꿔주려면 더 큰 힘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질량이 바로 이 식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 식에서 질량이 바로 병진 운동의 관성을 대표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회전운동 방정식은 어떻습니까? 요 I는 바로 뭐냐면 이거는 각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입니다. 여기서 속도, 여기 토크를 작용하면 각가속도가 생기는데 I가 크면 어때요? 각가속도가. 다시 말하면 각속도 변화량이 작겠죠. 그래서 I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회전관성을 대표한다. 질량은 병진관성이라고 한다면 이건 회전관성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각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인데 그러면 우리가 요 놈은 이 회전관성은 질량만 가지고는 안 되고 무엇도 같이 회전축에서부터의 거리죠. 자, 그래서 이 회전관성을 보면 이게 MR제곱인데 자, 이렇게 돌렸을 때 우리 저기서 뺑뺑 돌고 있어요. 자, 이 회전하는 각속도를 움직이는 정도 이게 회전관성인데 요거를 똑같은 속력으로 움직이는데 반지름을 조금 키워줬다 그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회전관성이 어떻게 더 커지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어때요? 이걸 더 크게 할 것 같으면 줄을 길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릴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똑같은 속력으로 움직이더라도 그거를 못 움직이게 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필요하다는 거 상상이 갑니까? 안 갑니까? 다시 말하면 회전 운동을 유지하려는 성질은 그냥 질량뿐 아니라 무엇에도 의존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냐면 회전축에서부터 거리에도 의존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회전관성은 질량에다가 거리의 제곱을 곱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토크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느냐? 토크를 TORQE, QUE 이렇게 쓰는 게 토크인데 이걸 우리말로는 돌림 힘이라고 번역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크는 힘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토크의 단위가 뉴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토크는 거리 곱하기 힘 하니까 토크의 단위 하려면 뉴턴 메타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여기 토크는 RF 그랬으면 우리 뭔가 렌치로 이렇게 돌린다고 생각하겠어요. 이게 돌릴 때 어떻습니까? 똑같은 힘을 주더라도 여기서 반지름을 더 크게 하면, 이 팔을 더 크게 하면 어떻게 돼요? 더 잘 돌려지죠. 그래서 돌리는 효과가 힘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뭐에도 의존해요? 네, 반지름에도 의존한다. 우리 문을 열 때 문의 손잡이가 어떻습니까? 회전축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멀리 있죠. 그래야지 똑같은 힘을 주더라도 문을 잘 열 수가 있겠죠. 이 손잡이가 여기 가운데쯤 있으면 어떻게 좀 어렵겠죠. 자, 이렇게 회전을 시키려고 할 때는 그 효과가 힘뿐 아니라 회전축에서 거리 곱한 것도 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겠어요. 그래서 회전 운동에서 힘에 해당하는 것이 번역하면 무엇이냐? 토크인데 토크는 R 크로스 F로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토크의 방향은 어떻게 결정하느냐? 토크, 이거 회전 운동과 관계된 방향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토크도 저 힘이 어떤 회전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R 크로스 F인데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회전 운동하고 있는데 힘이 이렇게 작용한다고 하겠어요. 이런 방향으로. 그러면 R 크로스 F의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R의 방향에서 F의 방향으로 오른 나사를 돌릴 때 나사가 진행하는 방향이죠. 그게 어떻게 돼요? 바깥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 토크의 방향은 어떤 방향이냐면 플러스 Z 방향이 됩니다. 회전 운동하면 그렇게 회전할 때 회전하는 방향으로 오른 나사를 돌리면 나사가 진행하는 방향. 이게 바로 토크의 방향이다. 토크뿐 아니라 모든 회전과 관계된 물량의 방향은 바로 그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토크가 이렇게 되니까 이 방향, 이 방향이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나사가 진행하는 방향입니다. 이 한 방향, 이 나사가 진행하는 방향은 안 바뀌죠. 근데 이러는 방향은 어떻게? 이건 바뀌죠, 계속. 자, 이 한 방향으로 회전 운동의 물량을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회전 운동과는 상관없이 원 운동을 할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원 운동을 시켜주려면 힘을 그러니까 직선 운동에서 원으로 가게 하려면 힘을 작용하는데 그걸 구심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회전 운동과는 조금 다른 거예요. 등속 직선 운동이 있고 등속 원 운동이 있죠.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은 어떻습니까? 가속도가 0인 운동이죠. 가속도가 0이면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은 속도의 방향인데 속도의 방향이 안 바뀌기 때문에 직선 운동을 하겠어요. 등속 원운동은 뭐냐면 각가속도가 0인 운동입니다. 각속도가 0이에요. 네. 그리고 속도는 일정하고 이건 뭐예요? 각속도가 일정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도는 등속 원운동의 속도는 여기다 R을 곱한 것이죠. 그러니까 R도 안 변하니까 속도도 안 바뀌죠. 속력도. 그래서 요거 등속 원운동은 속력이 일정한 원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속력은 안 바뀌지만 가속도는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방향은 바꿔주려니까 중심 방향으로 이런 가속도를 이제 해줘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구심 가속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서 등속 직선 운동은 가속도가 0이니까 힘 작용하지 않겠죠. 그래서 힘을 안 받으면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데 여기서는 어떠냐? 토크를 안 받으면 그대로 번역합니다. 토크가 0이면 그러면 등속 원 운동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토크가 0인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힘이 0인 건 아니에요. 힘이 0인 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힘은 이 구심력은 어때요? 중심을 향하죠. 근데 토크는 R 크로스 F인데 F도 R 방향이에요. 그러면 R 방향과 R 방향을 크로스 곱하면 그게 뭐가 됩니까? 0이 되죠. 그래서 구심력이 작용하면 토크가 0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구심 가속도는 우리 조금 전에 R분의 V제곱이라고 했는데 요거 그림으로도 금방 한번 증명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자 저기서 저렇게 갔을 때 V가 V' 됐습니다. 등속 원동이니까 크기는 같죠. V하고 V' 크기는 같아요. 방향만 달라요. 자 이걸 여기다 이렇게 그려볼 것 같으면 네 저기서 R하고 알파의 모양이 이런 모양이죠. V하고 V' 그러면 이런 모양인데 이 방향이 어떤 방향을 향하냐면 중심을 향합니다. 그래서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면 이게 바로 중심을 향하는 이런 방향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그 크기는 어떻게 되냐?
자, 이게 구심 가속도입니다. 크기는 우리 뭘 이용하냐면 닮은 꼴을 이용하겠어요. 두 개를 닮은 꼴을 이용하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닮은 꼴이니까 저 밑변 나누기 R은 델타 V, V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델타 V는 R분의 V 델타 R인데 가속도는 이거 델타 T로 나눈 것이죠. 그래서 가속도 델타 T로 나눌 것 같으면 R분의 V하고 델타 T분의 델타 R인데 이것도 V니까 R분의 V 제곱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속 원운동의 구심 가속도는 R분의 V 제곱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이건 어디서부터도 알 수가 있냐면 우리 극좌표기 한 거에서부터 알 수가 있어요. 극좌표에서 다 구해놨죠. 다 구해놨는데 원운동한다 그랬죠. 원운동하니까 R이 일정이죠. 그럼 이것도 일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V는 R 오메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A는 어떻게 돼요? 두 항이 있는데 우리 각가속도가 0이면 가속도는 요거밖에 없죠. 가속도. 근데 오메가가 뭐라고 그랬어요? R분의 V죠. 그래서 요 놈이 A는 마이너스 R분의 V 제곱하고 R의 반대 방향, 중심을 향하는 방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심 가속도는 마이너스 R분의 V 제곱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 알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것도 알았습니다. A 세타는 R 알파가 되는구나 하는 거 우리가 앞에서 한번 사용을 했었죠. 구심력은 원운동을 시켜주려면 바로 자 F는 MA에서부터 바로 구심력이 작용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구심력이 작용하는 원운동하고 토크가 작용하는 운동은 점점 더 빨리 회전하는 각가속도가 있는 운동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회전 운동을 어떤 식으로 설명하는가 하는 것까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회전 운동에 대한 뉴턴의 운동 방정식은 F는 MA를 그대로 번역할 것 같으면 타우는 I 알파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 물체의 회전 관성을 구하는 근데 이 회전 관성은 점이면 MR 제곱이죠. 크기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 크기를 갖고 있는 물체를 뭐라고 부르냐면 강체라고 부릅니다. 강체는 사실은 이상적인 물체예요. 물체한테 크기를 갖고 있는 물체한테 힘 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구공인데 야구공을 배터로 야구공으로 땅 때리면 야구공의 속도가 바뀌죠. 근데 뭐도 바뀝니까? 야구공의 모양도 약간 바뀌죠. 힘의 역할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속도를 바꿔주는 역할이 있고 모양을 바꿔주는 역할이 있어요. 이거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속도만 요 형태를 바꾸는 건 나중에 따로 하고 형태를 바꾸는 거는 빼기 위해서 어떻게 가정하냐면 크기를 갖고 있는 물체가 아무리 큰 힘을 받더라도 모양은 안 바뀌는 그런 물체를 우리 먼저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물체의 상태에 대해서 물체를 여러 가지 분류해 보면 우리 뭐가 있냐면 고체가 있어요. 고체는 어떻습니까? 그 모양도 일정하고 부피도 일정하죠. 근데 액체가 있어요. 모양 바뀌죠. 뭐가 같습니까? 용기하고 같죠. 부피는 일정하죠. 기체가 있어요. 기체는 용기의 모양도 같아지고 부피도 용기와 같아지죠. 그래서 또 하나 뭐가 있냐면 플라즈마가 있어요. 플라즈마 어때요? 원자가 있는데 원자 속에 전자가 다 분리된 거예요. 플라즈마죠. 이것도 기체처럼 용기와 같아요. 그런데 우리 뭘 생각하냐면 강체를 생각합니다. 강체는 어때요? 아무리 큰 힘을 가해도 변형하지 않는 이상적인 고체를 우리가 강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유체는 기체와 액체를 합해가지고 유체라고 하는데 유체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아무리 작은 힘을 가해도 변형해요. 모양이 바뀌는 그런 걸 유체라고 하죠. 우리 크기를 갖는 물체를 다룰 때는 먼저 강체라고 가정합니다. 왜 그러냐면 힘 중에서 물체의 형태 바꾸는 것도 고려하려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리고 사실 강체라고 가정하더라도 거의 정확해요. 99.9% 정확한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강체라고 정의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물리에는 이런 식으로 진짜는 존재하지 않지만 이상적인 물체를 가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바로 강체가 바로 그런 중 하나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상유체. 이거는 기체와 액체인데 우리 유체역학 다룰 때 이상유체를 가정합니다. 기체, 유체 한꺼번에 부르는 것인데 뭐냐면 이제 흐르면서 밀도가 안 바뀌고 점성에 의한 에너지 손실이 없으면 이걸 이상유체라고 그래요. 이상기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이상유체하고 좀 다른 이상유체는 우리 유체역학 할 때고 이상기체는 열역학 할 때 열역학.
그래서 기체를 구성하는 입자들의 부피가 0이고 서로 탄성 충돌하는 그런 기체를 이상기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물리에서 이상적인 거 이렇게 다루는 것인데 우리 이번 주에는 우리 강체를 다루죠. 강체. 네, 그러면 이 강체의 모양에 따라서 회전관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 좀 구해야지 우리 크기를 갖는 물체의 운동을 제대로 기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회전관성이 R이 더 커지면 점점 커진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회전관성 구할 때는 먼저 회전축마다 회전관성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이 물체의 회전관성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의미가 없어요. 회전축이 무엇일 때 회전관성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회전관성은 mr 제곱인데 이 r은 뭐냐? 회전축에서 질량까지 거리예요. 원점에서 질량까지의 거리가 아니라 회전축에서 질량까지 거리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점이 있다면 회전관성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네, 요거 각 번마다 하나씩 계산합니다. 그래서 다 더하면 돼요. 그래서 3개의 질점이 있을 때는 mr1 제곱 더하기 m2 r2 제곱 더하기 m3 r3 제곱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때 r1, r2, r3는 뭐냐면 여러 개 있을 때 이렇게 하는데 이 r1, r2, r3는 뭐냐면 저 회전축에서부터 거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회전축의 직각으로 선을 내려서 이런 거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회전축이 바뀌면 회전관성이 바뀌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요. 요거 R형 같은 거죠. R형. 중간에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막대기로 두 개의 질량을 이렇게 연결했다고 하겠어요. 자, 회전축을 한번 여기에 요 A라는 회전축으로 계산할 것 같으면 MR 제곱 한다 그랬죠. 첫 번째 거는 R이 0이죠. 두 번째 거는 R이 L이죠. 그래서 두 개 더하면 ML 제곱 이렇게 되겠어요. 근데 이번에는 가운데로 하겠어요. 가운데. 요 B축. 그러면 I, B는 어떻게 되냐? 가운데 있는 이 축으로 돌릴 것 같으면 어때요? 거리가 2분의 1이죠? 제곱해서 더하면 2분의 1 ml 제곱이 됐어요. 그래서 한쪽 끝을 회전축으로 하는 것보다는 가운데로 회전축하는 게 어떻습니까? 더 작아요. 사실은 질량 중심을 지나는 회전축일 때가 회전관성이 가장 작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면 회전관성이 더 커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지금까지 한 거는 질량이 이렇게 불연속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지만 이게 균일하게 연속적으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연속적으로 있으면 우리 뭘 도입하냐면 밀도를 도입합니다. 연속적으로 선의 형태로 있으면 선밀도, 면의 형태로 있으면 면밀도, 부피 형태로 있으면 부피 밀도인데 어떻게 하냐면 자, 전체 질량을 길이로 나누면 선밀도가 되겠어요. 근데 선에 있더라도 질량이 막 바뀔 수가 있겠죠. 이렇게 질량이 바뀌면 균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조그맣게 잘라야 되겠어요. 조그맣게 잘라서 dx 부분 이거 조그맣게 잘랐으니까 이때는 안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dx 부분의 질량이 dm이면 그러면 dx분의 dm이 바로 선밀도가 되겠어요. 요거는 조그만 부분의 질량을 조그만 부분의 넓이로 나누면 이게 면밀도, 조그만 부분의 질량을 조그만 부분의 부피로 나누면 이게 부피밀도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연속으로 질량이 분포되어 있을 때는 이런 밀도를 생각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연속체 회전관성을 한번 구해보겠어요. 자, 이놈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냥 더하는 거였죠. 근데 연속체라면 어떻게 하면 되냐? 연속체라면 이렇게 잘라줘요. 잘라줘가지고 하나하나가 바로 저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DM이 하나하나의 질점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럼 DM은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의 밀도에다가 dV를 곱하면 이게 DM이라고 그랬죠. 자, 그걸 다 더해주는 거예요. 다 더해준다는 게 이 H는 뭐예요? 회전축에서부터 DM까지의 거리 제곱한 겁니다. 이래서 다 더해주는데 DM이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로 DV니까 이 V에 대해서 다 적분해 주는 거. 연속적인 거를 더해주는 게 적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적분을 해주면 연속체의 회전관성이 나온다. 그래서 막대기를 맨 먼저 한번 예를 들어보겠어요. 이렇게 막대기, 이거 쉬운 거니까. 회전축은 맨 끝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맨 끝에, 그 다음에 요 전체의 질량이 m이고 길이가 l이면 선밀도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가 요만큼, 요 dx 되는 만큼을 먼저 생각합니다. 회전축에서부터 거리가 x고 dx 되는 만큼. 요 dx 되는 만큼의 질량은 얼마겠어요? 요거 dm은 람다 dx 이렇게 하면 되겠죠. 람다는 뭐냐면 l분의 m이죠. 자, 여기다가, 자,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하냐면
저 회전관성은 x제곱, 어때요? 회전축에서 거리 제곱에다 dm 곱한 거죠. 여기다 dm 대입했어요. 그랬더니 뭐를 적분하면 되는 거예요? x제곱을 적분하면 되는데 x제곱을 적분하면 3분의 x 3승이죠. 그래서 여기다 적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3분의 1 ml제곱이 된다. 막대기가 있는데 막대기의 한쪽 끝을 회전축으로 할 것 같으면 그 질량 회전관성은 3분의 1 ml제곱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반지 모양 한번 해보겠어요. 반지. 여기 연속체예요. 근데 회전축은 가운데를 지나간다고 하겠어요. 자, 이것도 하려면 적분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반지의 선밀도는 전체 질량이 m이면 길이가 2파이r이니까 이렇게 선밀도 해가지고 자, 여기서 파이만큼을 해가지고 이제 저 파이만큼 해가지고 적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뒤에 뭐 이런 식으로 적분을 해요. 근데 이건 사실 적분해서 그 결과가 바로 뭐냐면 mr제곱인데 왜 그러겠어요? 모든 질량들의 거리에 다 똑같이 r이죠. 그래서 이런 반지의 경우에는 회전관성이 mr제곱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판은 어떻게 될까? 원판인데 자, 질량 m이 균일하게 이렇게 분포되어 있어요. 질량 m이 반지처럼 있을 때보다 더 크겠습니까? 작겠습니까? 회전관성이? 더 작겠죠. 왜냐하면 거리가 작은 쪽에도 질량이 있으니까.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 자, 이게 회전축이라면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합니다. 뭘 알아요? 여기에 이렇게 반지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 반지 부분, 이 반지 부분은 알고 있죠. 이 반지 부분의 넓이가 뭐냐면 우리 dr 하면 두께가 dr이면 둘레는 얼마예요? 2파이r이죠. 그래서 2파이r dr이 저 반지 부분의 넓이에요. 이 반지 부분의 넓이에다가 면밀도를 곱하면 반지 부분의 질량이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반지의 질량은 딱 이렇게 됐어요. 요거예요. 반지의 질량. 요 놈은 어때요? 적분하면 되죠. 뭘 곱해가지고 r제곱을 곱해가지고 적분을 하는 거죠. 짝짝짝짝 적분을 했더니 뭘 구하는 거냐면 r3승을 적분하는 거예요. r3승을 적분하면 4분의 r4승이죠. 자, 이렇게 적분해가지고 했더니 뭐가 돼요? 2분의 1 mr제곱이 된다. 그래서 원판이 있는데 반지름이 r인 원판에 질량이 균일하게 분포되면 질량 중심을 가운데 중심을 지나는 회전축에 대한 회전관성은 2분의 1 mr제곱이다. 반지의 모양은 그냥 mr제곱이었죠. 여기에 2분의 1 mr제곱이다 라고 되는 것을 우리 알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회전관성을 계산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구한 거, 자, 막대기는 한쪽 끝 하면 뭐라 그랬어요? 생각이 납니까? 네, 나는 생각나는 것 같아요. 3분의 1 mr제곱. 그렇지, ml제곱. 자, 여기에 반지, 요거 어떻게 됩니까? 요거 반지. 네, 요건 그냥 mr제곱 이렇게 됐죠. 네, 원판은 어떻게 됩니까? 원판. 네, 요거 얼마? 앞에 뭐가 붙었어요? 2분의 1 mr제곱. 그래서 회전관성은 전부 다 mr제곱. 질량 곱하기 거리 제곱인데 그 앞에 모양에 따라서 숫자가 붙죠. 숫자가. 막대기는 3분의 1. 자, 막대기도 한쪽 끝이라니까 3분의 1이에요. 질량 중심으로 할 것 같으면 저게 뭐가 되냐면 12분의 1이 됩니다. 여러분 계산을 해보면. 네. 그리고 요건 mr제곱, 요거 2분의 1 mr제곱 이렇게 되겠죠. 뭐 다른 것도 우리가 많이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회전관성이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 보겠어요. 자, 근데 이 병진운동에서는 질량이 병진운동의 관성을 대표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딱 써놓은 거 우리가 아는데 회전운동에서는 뭐예요? 회전운동에서는 회전운동의 관성을 뭐가 대표한다 그랬어요? 회전관성이 대표한다 그러고 이렇게 딱 돼 있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회전관성이라고 부르는데 이 회전관성을 영어로는 어떻게 하느냐? 영어로 이거 부르는 게 요거 좀 알아야지 돼서 여러분들 소개합니다. 회전관성을 영어로 하면 moment of inertia다라고 부릅니다. 이거 moment of inertia. 이너시가 관성이에요. 여기다 모멘트를 집어넣었어요. 회전관성을 moment of inertia. 이걸 그대로 번역하면 뭐가 되냐면 관성 모멘트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학교 책을 볼 것 같으면 회전관성을 관성 모멘트라고 부르는 책도 있습니다. 영어로는 moment of inertia고 요거 혼동하지 않도록 하세요. 회전관성과 관성 모멘트는 똑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회전축을 질량 중심 지나는 축만 했는데 아닌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여기 반지가 있는데 반지의 중심을 지나면 얼마라고 그랬어요? mr제곱이라고 그랬죠. 근데 반지 한쪽 끝을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지 한쪽 끝을 지나면 mr제곱보다 더 크겠습니까? 더 작겠습니까? 더 큽니다. 2mr제곱이 돼요. 2mr. 근데 이번에는 반지를 이렇게 세웠어요.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mr 제곱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요거 한쪽 끝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건 2분의 3 mr 제곱이 되겠어요. 이런 것도 알아내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죠. 네, 그것을 하죠. 자, 그런데 우리 아까 적분으로 했었는데 이런 두 번째 경우나 이런 경우 또 이런 경우 이거는 적분을 하기가 굉장히 망합니다. 하기 힘들어요. 저렇게 대칭적일 때는 적분이 금방 되지만 대칭적이지 않을 때는 적분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회전축이 질량 중심을 지나지 않을 때도 구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편리한 방법 가지고 이용할 것 같으면 이런 모양의 회전 관성들을 우리 다 구할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평행축 정리. 평행축 정리가 있으면 또 뭐도 있겠습니까? 수직축 정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행축 정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여기는 CM은 질량 중심을 지나는 회전축에 대한 회전관성이에요. 그러니까 질량 중심을 지나는 회전축에 대한 회전관성하고 이 M은 뭐냐면 전체 질량이 되겠어요. H는 자, 요거 A를 지나는 회전축인데 A를 지나는 회전축과 질량 중심을 지나는 회전축 사이의 거리가 H라고 한다면 그러면 임의의 축을 지나는 회전 관성은 질량 중심을 지나는 회전 관성에다가 총 질량 곱하기 두 축 사이의 거리에 제곱한 거다. 이게 바로 평행축 정리입니다. 이거 이용하면 자, 요것도 보세요. 저거 mr 제곱인데 끝으로 갖고 갔죠. 끝으로 갖고 가면 어떻게 돼요? 둘 사이의 거리가 r이죠. 그래서 mr 제곱 더하기 mr 제곱 하니까 2mr 제곱 됐죠. 자, 이거는 이제 이거하고 관계없지만, 요거에서 구했다면, 요건 질량 중심 지나죠. 그래서 한쪽 끝으로 갈 것 같으면 2분의 3 mr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무엇으로 구할 수가 있냐면 수직축 정리를 구할 수가 있어요. 수직축 정리는 뭐냐면 IZ는 IX 더하기 IY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조금 이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행축 정리는 증명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일반적인 모양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 질량 중심이 있고 질량 중심이 지난 축이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A를 지난 축이 있다고 한다면 이 중에서 ICM을 알고 IA를 구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아무 점이나 그 점에 DM이라고 한다면 요놈까지의 거리를 질량 중심에서부터의 거리를 R이라고 하고 질량 중심에서 A축까지를 RA라고 하고 요건 뭐예요? R 빼기 RA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축을 중심으로 하는 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DM에다가 A축에서부터의 거리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갖다 풀면 어떻게 되냐? 풀면 이렇게 되는데 요거 이렇게 되는데 자, 그랬을 때 요거 갖다가 다 적분을 하면, 자, 요거 뭐가 되냐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 딱 볼 것 같으면, 총 질량, 우리 질량 중심에서, 자, DM을 다 더하면 뭐가 되냐면, 저게 바로 총 질량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질량 중심은 어떻게 정의가 되는 거냐면, 여기다가 질량에다가 R을 곱해가지고 다 더한 거. 이게 질량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걸 총 질량으로 나누면 질량 중심이 돼요. 자, 그래서 그걸 여기서 이용하겠습니다. 평행축 정리에서 요게 나오는데, 자, 요거 구할 때 어떻게 하느냐. 요거 다 했어요. 요거 다 했어요. 그럼 저건 뭐가 돼요? 저거는 맨 앞에 게 바로 뭐냐면 요게 바로 R이 질량 중심 축에서의 거리죠. 그래서 요거 ICM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요 놈은 뭐예요? 요 놈은 RDM 하니까 요게 질량 중심에 대한 거죠. 여기다 질량 중심에다가 M을 곱한 거죠. M 곱한 거. 거기다가 RA 여기다 곱하면 되겠어요. 또 RA 한 거예요. 요거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요 놈은 뭐예요? 요 놈은 여기가 질량이죠. 여기 질량. 근데 요걸 어떻게 하느냐? 질량 중심을 원점으로 정하겠어요. 이걸 원점이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원점이라고 정하면 딱, 요 전체, 저 IA는 ICM에다가 요건 없어지고, 요게 바로 뭐예요? 요게 M하고 A 제곱이죠. M, H 제곱. 그래서, 평행축 정리가 이렇게 증명이 됐죠. 평행축 정리 간단히 증명할 수가 있지만, 사실 뭐, 증명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이거 이용하는 거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평행축 정리 연습하면, 우리 이거 구하지는 않았지만 속이 찬 구가 있을 때는 요거의 ICM은 얼마냐면 5분의 2 mr 제곱. 요거는 한 옆을 지나는 놈은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다가 mh 제곱 해가지고 옆을 지나면 이렇게 해서 5분의 7 mr 제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평행축 정리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수직축 정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X축에 대한 회전관성 더하기 Y축에 대한 회전관성은 Z축에 대한 회전관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수직축 정리는 아무 데나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판자 모양의 물체만 적용할 수가 있어요. 판자 모양의 물체에다가
판자 모양이 아니면 적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판자 모양, 꼭 판자가 아니어도 좋아요. 평면 위에 있는 물체면 되겠어요. 평면 위에 있는. 자, 여기다가 평면 위에서 아무 축이나 이렇게 X축과 Y축을 그리고 그러면 Z축은 위로 가겠죠. 그래서 평면 위에 있는 물체의 DM을 생각하면, 자, 요거 여기부터 Y고, 그 다음에 여기 X라고 하면 저 Y는 뭡니까? X축에서부터 거리 있죠? 그 다음에 X는 뭐예요? Y축에서부터 거리 있죠? 그래서 X축에 대한 회전관성은 DM에다가 Y제곱을 곱해야 되죠. 그래서, X축까지 거리하면 Y가 되죠. 그 다음에 Y축에 대한 회전관성은 DM에다 X제곱을 곱해야 되죠.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돼요? 두 개 더하면 우리 뭘 하냐면, 저 R이면, R은 Z축에 대한 거리가 R인데, 그렇죠? R제곱 이렇게 되죠? 근데 R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저기서 R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게 있죠? 그래서 저 두 개를 다 더하겠어요. 다 더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제곱이니까 어떻게 돼요? IX 더하기 IY는 IZ가 되는 거 우리가 증명했죠.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이용하냐면, 이런 데 이용하면 좋아요. 자, 뭐에다 이용하냐면,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지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거 알았습니까? 여기에 질량 중심 지나는 거, 사실은 IZ를 알았죠. IZ. 자, 그런데 IX, 회전축이 반지 면에 가 있을 때 요거 구하라. 요거 적번으로 가면 굉장히 어렵다 그랬죠.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IZ는 알고 있는데, 사실은 IX하고 IY는 대칭성에 의해서 우리 뭘 알 수가 있습니까? IX하고 IY는 같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IX하고 IY 같으니까 우리 수직축 정리를 적용하겠습니다. 수직축 정리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IX 더하기 IY인데 이 두 개 같으니까 2IX죠. 그래서 IX 구했어요. 어떻게 구했어요? 2분의 1 IZ다. 그래서 앞에서 보면 봤죠. 반지가 있는데 반지 면을 지나는 회전축에 대해서는 2분의 1 MR제곱이 회전관성이다. 뭐 이렇게 구할 수 있으니까 좋습니까? 나쁩니까? 네, 그래서 평행축 정리와 수직축 정리를 적용할 것 같으면 회전관성 어떤 모양이든지 대부분 또 어떤 회전축이든지 대부분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회전운동에 어떻게 적용하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안 거를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는 거 보겠어요. 회전운동 적용하는데 가장 잘 이용이 되는 예가 바로 뭐냐면 단진자입니다. 이 단진자 문제 풀 때 이건 사실은 병진운동으로도 풀 수가 있어요. 단진자란 뭐냐? 단진자란 연직면 위에 길이가 L이 고정된데 여기에 점으로 된 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점으로 된 거 왔다 갔다 하면 요거 병진운동으로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 L은 변하지 않고 M이 연직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우리 병진운동에서 푼다고 한다면 여기에 작용하는 힘을 다 구하면 뭐가 되겠어요? 여기에 그 중력 작용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장력이 작용해요. 그런데 이 장력은 우리 앞에서 한번 했죠. 장력은 이런 중력 이런 거는 만일력 법칙으로 구하죠. 장력은 그렇지 않고 뉴턴의 운동 방식을 풀어서 그 결과로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장력 모르는 거예요. 이건 구할 수가 없어요. 운동 방식하고 같이 풀어야지 돼요. 그래서 이런 두 힘이 작용할 때 여기다가 우리 이제 병진 운동의 방정식을 다시 말하면 F는 MA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타를 T 함수로 구하는 것이 우리 목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극좌 표결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씁니다.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면 F는 뭐예요? F는 mg 코사인 세타 빼기 t의 r 방향, 그다음에 mg 사인 세타 방향 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어떻게 된 거냐면 네. 여기 r 방향하고 세타 방향으로 mg를 분해했어요. 네, mg를 r 방향 어떤 방향입니까? 밑으로 나가는 방향. 그래서 네, r 방향 이렇게 되고 세타 방향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t는 r의 마이너스 방향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힘이 작용하는데 여기서 a는 뭐가 돼요? dt 제곱분의 d 제곱 a는 d 제곱 r은 우리 앞에서 한 거 있죠. 요거 가속도를 구하면 자 이런 식으로 됐죠. 여기 r에 점 두 개 찐 거. r 더블 덧 이렇게 부르는 것인데 이거는 dt 제곱분의 d 제곱 r 이 r 더블 덧이에요. 여기다 쓰려면 너무 복잡하니 간단하게 쓰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 세타 덧은 dt분의 d 세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r 덧은 dt분의 dr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게 극좌 표기에서 dt 제곱분의 d 제곱 r이니까 요거 가지고 뉴턴의 운동 방식을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자, 요 놈은
아직 계산할 수 없다 그랬죠. 좌표계로 대표하면 이렇게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집어넣으면 여기서 가만 보니까 R은 안 바뀌죠. R은 안 바뀌니까 R은 L이고 그다음에 R 돛하고 R 더블 돛은 0이죠. 그래서 좀 간단해졌어요. 자, 그러면 R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 여기 0 이런 거 0 없애고요. 0 없애고 남으면 R 방정식은 뭐가 남냐면 요거만 남아요. 어떻게 해서 요거만 남냐면 R 방정식 여기서 보는 거예요. R 방정식 요거 그대로 남아야 되죠. mg 코사인 세타 빼기 t 그대로 남았어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R 방정식이 뭐가 됐어요? R 방정식이 앞에 거 없어지고 뒤에 거 하나만 남죠. 그래서 마이너스 ml 세타 도 제곱 이거 일식이 됐습니다. 여기에 모르는 거 t가 있죠. 모르는 거 t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세타 성분 방정식은 어떻게 돼요? 세타 성분은 요거 있죠? 마이너스 mg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세타 성분 보니까 여기서 세타 성분은 요거 0이니까 요거만 남죠? 그래서 ml 세타 더블 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세타가 있는데 사실 여기서 모르는 게 뭐하고 뭐냐면 세타하고 t를 모르는 거예요. 식 두 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식을 풀어서 세타를 구한 다음에 대입하면 t가 구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타 성분 방정식을 다시 정리할 것 같으면 m이 양쪽에 있으니까 m으로 나눌 것 같으면 자, 이런 식이 되죠. 자, 이 식은 좀 풀기가 어려운 식입니다. 왜 그러면 여기 사인 세타가 있기 때문에. 자, 이 식은 나중에 단진자는 어떻게 푸냐면 사인 세타가 세타하고 같은 경우에만 어쩌면 같냐면 세타가 작으면 사인 세타와 세타가 같다고 근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때만 풉니다. 그때만. 그래서 이게 단진자가 많이 왔다 갔다 하면 풀 수 없어요. 조금 왔다 갔다 하면, 조금 왔다 갔다 할 때만 이거 푸는 거예요. 자, 이 식을 풀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 것처럼 이렇게 병진 운동 방정식을 이용해 가지고 극좌표계를 이용할 것 같으면 복잡한 식을 이렇게 이용했죠. 그런데 회전 운동으로도 이것을 풀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번 식을 갖고서는 여기서 이렇게 집어넣어서 여기 장력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회전 운동을 이용하는 겁니다. 회전 운동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회전 운동은 타우는 I 알파였죠. 그래서 타우는 i하고 dt 제곱분의 d 제곱 세타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쓰겠어요. 그러면 회전축은 어디로 정하면 되겠어요? 회전축은 여기가 회전축 정하면 되겠죠. 여기를 정하겠어요. 자, 그러면 회전의 플러스 방향은 우리 반시계 방향을 요거 플러스 방향 이렇게 정하겠어요. 자, 그러면 m에 작용하는 토크는 어떻게 되겠어요? 토크는 저 회전축에 대해서 토크는 각 힘마다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mg에 의한 토크는 마이너스 방향이겠죠. 밑으로 작용하니까. 자, 저거 위가 플러스 방향이라면 이 토크는 마이너스 방향이 되겠어요. 그래서 중력에 의한 토크는 마이너스 mgl 하고서 어떻게 돼요? 자, 요거 R 곱하기 F 하면 되죠. R 곱하기 F는 사이각의 사인 세타 해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mgl 사인 세타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뭐에 대한 토크도 있냐면 장력에 의한 토크도 있는데 장력은 어떻게 됩니까? R하고 사이의 각이 0이니까 토크가 0이죠. 여기 장력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회전운동의 방법을 이용할 것 같으면 장력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장력에 의한 토크는 0이니까. 네, 그래서 자, 식 하나만 세우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m의 회전 관성은 바로 뭡니까? mr 제곱이니까 이게 바로 뭐가 됐어요? ml 제곱 이렇게 됐죠. 그래서 토크 알고 회전 관성 하니까 식이 어떻게 됩니까? 식이 회전운동 방식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토크 여기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ml 제곱 집어넣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 이걸 정리했더니 뭐가 됐어요? 네, 아까 복잡하게 구한 식, 극좌표계를 이용해서 복잡하게 구한 식하고 똑같아졌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식을 여기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두 번째 예로 우리 도르래 감개인자. 요게 이제 도르래 회전 운동을 합니다. 요 물체가 이제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이느냐. 자, 그랬을 때 도르래의 회전 관성은 I라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풀까 하는 거죠. 자, 도르래의 반지름이 R이라고 하겠어요. 물체의 질량은 M이라고 하겠어요. 자, 그러면 이때 물체가 두 개가 됩니다. 두 개 각각의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적용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 질량이 M인 물체는 병진 운동을 하고 저 도르래는 회전 운동을 합니다. 회전 운동 방정식을 적용해야 돼요. 작용하는 힘은 뭐냐면 우리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이 있죠. 그 다음에 장력이 작용하는데 장력은 줄의 양쪽 끝에 이렇게 작용해요. 저기죠. 작용. 도르래에도 이렇게 작용을 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플러스 방향은 아래로 내려오는 방향을 우리 플러스 방향으로 정하기로 하죠. 그러면 물체에 대한 운동 방식이 뭐가 됩니까? 밑으로 내려오는 게 플러스니까 플러스 mg 빼기 t.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두 개죠. 빼기 t는 ma. 그래서 일식하겠어요.
그 다음에 도르래에 대한 회전 운동 방식은 뭐가 됐어요? 토크를 구해야 되죠. 토크는 뭡니까? 장력에다가 반지름 곱하면 되겠어요. 그게 R 크로스 F죠. 그래서 토크는 I 알파 이렇게 구하면 되겠어요. 식 두 개가 있어요. 자, 우리가 구하는 건 뭐냐? 가속도예요. 가속도. 또 뭐도 구해야 된다 그랬어요? 장력도 구해야 된다 그랬죠? 또 여기 각가속도도 구해야 되죠? 근데 그 구하는 거 3개씩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이 각가속도는 어떠냐면 우리 이미 아는 거예요. 각가속도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저 각가속도는 줄이 쭉 내려오면 각가속도는 뭐가 같아야 되냐면 R분의 A하고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기다가 알파에다가 R분의 A를 딱 집어넣을 것 같으면 뭐가 되냐면 T는 R제곱분의 IA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요 두 식, 요 식과 요 식 두 개를 이용해서 가속도하고 장력을 구하는 거예요. 가속도만 구하려면 T를 이렇게 집어넣어 소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대입할 것 같으면 우리 가속도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속도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도르래의 회전운동까지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회전운동 문제는 무엇에도 이용할 수가 있냐면 강체의 평형 문제도 이용할 수가 있어요. 평형은 쉽게 말하면 안 움직일 조건입니다. 강체에 힘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면 이게 안 움직이고 잘 평형을 유지하면서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평형의 조건은 무엇일까? 평형의 조건은 뭐냐면 그 물체, 그 강체에 작용하는 합력이 0이고 그 다음에 각 힘에 대한 토크의 합이 0이고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저 조건은 어떨 조건입니까?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이 0이면 어떻게 돼요? 가속도가 0이죠. 속도가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원래 멈춰져 있었으면 계속 멈출 조건입니다. 근데 이 조건은 사실은 뭐도 같으냐면 원래 움직이고 있었으면 계속 등속도 운동할 조건과도 같죠. 또 이건 뭐냐? 각가속도가 0일 조건입니다. 이건 뭐예요? 각속도가 안 변할 조건이죠. 그래서 각속도가 원래 멈춰져 있었다면, 각속도가 원래 0이라면 계속 0일 조건입니다. 근데 돌고 있었다면 계속 똑같은 각속도로 돌 조건이죠. 그래서 처음에 안 움직이고 있었다면, 처음에 병진 운동도 안 하고 회전 운동도 안 하고 있었다면 이 두 조건을 만족하면 역시 병진 운동도 계속 안 하고 회전 운동도 계속 안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합력이 0인 거, 이건 병진 운동을 하지 않을 조건, 그 다음에 토크의 합이 0인 거, 이건 회전 운동을 하지 않을 조건, 이게 등속도 운동, 등각속도 운동할 조건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평형 조건을 이용해서 평형 문제를 우리가 푸는데, 그러면 평형 문제의 예로 우리 이제 구하겠어요. 자, 이런 평형 문제가, 이 평형 문제를 풀 때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보면 물체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평형 조건을 적용한 물체를 하나 구해야지. 그 다음에 그 평형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모두 찾아가지고 작용점과 함께 그려야지 돼요. 이번에는 작용점이 중요합니다. 병진 운동만 할 때는 작용점 필요 없어요. 근데 회전 운동은 작용점도 중요하죠. 작용점과 함께 그려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좌표축을 적당히 정해가지고 각 힘의 좌표축의 성분의 합이 0이다라고 하는 조건, 합력이 0이다라고 하는 조건을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회전축을 적당히 정합니다. 우리 회전 토크는 어때요? 회전 완성도 그렇지만 토크도 회전축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랬죠? 근데 평형 문제에서는 회전축을 어디나 내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어요. 회전축이 어디건 회전하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토크를 구하기 좋은 회전축을 정하면 계산이 간단해집니다. 모든 회전축에 대해서 토크의 합이 0이어야 되는 게 이게 평형 조건이 되겠어요. 그래서 각 회전축에 대한 토크의 합이 0이라는 그런 조건을 이용하죠. 여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회전축을 여러 개 마음대로 정해도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제로 이런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어요. 여기 벽이 이렇게 있는데 벽에다가 사다리를 이렇게 놓겠습니다. 사다리에 놓고 여기에 여기 밑에 거리는 A고 위쪽 거리는 B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 사다리가 밑에로부터 여기에 수직항력 N1을 받고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으려면 마찰력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마찰력이 있어가지고 안 미끄러지고 여기 가만히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저 벽은 마찰이 없다고 하겠어요. 좀 간단히 하기 위해서. 그럼 뭐만 있겠습니까? 벽의 경우에는 수직항력만 있겠죠. 근데 이런 수직항력과 마찰력과 저런 수직항력, 이거는 뭐냐? 미리 정해지지가 않아요. 자, 평형 조건에 의해서 나중에 정해집니다. 근데 여기에, 그래서 여기 가운데 질량 중심에 가운데 사다리의 질량이, 무게가 이렇게 딱 작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 사람도 하나 올라와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어디에 되네? 3분의 1 되는데 사람도 하나 이렇게 올라와 있을 때, 이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면 N1과 N2와 F를 구하라. 이게 평형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저 세 힘을 구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아까 말한 평형 조건에서부터 식 3개를 만들어내야 되죠. 식 3개.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평형 조건을 적용할 물체를 처음에 하나 고르라고 그랬죠. 어떤 물체 고르는 게 좋겠습니까? 여기서는 사람 구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죠. 사다리 구하면 되겠죠. 자, 사다리를 딱 구했습니다. 그리고 힘을 다 찾으라고 그랬죠. 좌표축을 먼저 구하는데 수평 방향을 X축이라고 하고 연직 방향을 이렇게 Y축이라고 하겠어요. 근데 힘 다 구하면 어떻게 돼요? 마찰력과 수직항력 2개가 있는데 이건 구할 힘, 모르는 힘이죠. 아는 힘은 뭐가 있어요? 마찰력 그리고 아는 힘. 아는 힘은 사다리와 사람의 몸무게, 이게 아는 힘이죠. 자, 그래가지고 여기 힘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힘들을 가지고 이제 평형 조건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운동 평형 조건은 뭐예요? 성분의 합이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X축 성분은 뭐가 있습니까? X축 성분은 봤더니 여기에 N1하고 N2밖에 없죠. 아니다. 마찰력하고 N2밖에 없죠. 그래서 마찰력하고 N2 합관계. 근데 방향이 반대니까 하나 마이너스 해야 되겠죠. 그래서 N2 빼기 F는 0이다. 라고 하는 거 첫 번째 식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Y축 성분은 어떻게 돼요? Y축 성분은 저기서 N1 빼기 Mg는 N1 위로 가는 거죠. 아래는 라지 mg, 스몰 mg 있죠. 요 관계 0이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식이죠. 자, 하나 더 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병진 운동에서는 요 2개밖에 안 나오죠. 병진 운동 평형 조건에서는. 자, 그래서 우리 회전축을 하나 정해가지고 잘 정하면 좋겠어요. 그럼 회전축을 어디로 정하는 게 편하겠습니까? 이런 거 할 때는 모르는 힘이 기여하지 않을 때를 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회전운동 평형 조건으로 회전축을 어디를 정하면, 여기를 정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를 정하면 어때요? N1에 의한 토크가 얼마겠어요? 회전축을 지나가면 토크가 0이죠. F에 의한 토크도 얼마가 되겠어요? 0이죠. 그래서 요거 어떻게 하면 토크가 0이에요? 그래서 모르는 거 뭐 하나만 딱 남아요? N2만 하나 딱 남아요. 그래서 여기를 회전축을 정하는 게 편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자, 플러스 방향은 반식의 방향으로 내가 정하겠어요. 이건 내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하고. 그 반대 방향 정해도 좋아요. 자, 그러면서 토크를 계산하면 토크는 어떻게 돼요? mg에 의한 토크. 저건 mg 곱하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3분의 2. 이거 스몰 mg는 저기서 위에서부터 3분의 1이니까 3분의 2a 그래야 되겠죠. 거리. 회전축까지의 거리 곱한 거예요. 그 다음에 라지 m은 2분의 2 곱하면 되죠. mg에서. 그 다음에 여기에 반대 방향으로, 반대 마이너스 방향으로 n2죠. n2가 회전축까지의 거리는 b죠. b. 자, 요거 다 더하니까 0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식 3개 나왔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 N1, N2, F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맨 먼저 어때요? 3식에서부터 N2가 바로 나오네요. 3식에서부터. N2 알았으면 1식에서부터 F 바로 나왔네요. 그 다음에 요 식에서부터 N1 바로 나왔네요. 자, 이렇게 해서 N1, N2, N3를 금방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짝짝짝짝 잘 구해지죠. 자, 이렇게 평형 조건을 적용할 수가 있는 것까지 오늘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전운동 은 병진 운동으로부터 그대로 똑같이 할 수가 있는데 우리 회전 운동을 기술하는 새로운 물리량을 찾아내기만 하면 되죠.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한 게 바로 뭡니까? 회전 관성, 그렇죠? 그다음에 토크, 자, 이런 것들을 찾아낼 것 같으면 운동 방정식은 뭐가 됐습니까? F는 MA에 해당하는 운동 방정식은 토크는 I 알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았습니다. 4주 강의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자, 5주 강의를 기대해 주세요.